편의점 점주 살해 20만 원 때문에인데요. 지난 9일 전자발찌를 한 남성이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당시 사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편의점 30대 직원 A씨를 손님이 발견해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창고 앞쪽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 B씨가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도주 경로를 추적해 왔습니다. B씨가 손님인 척 가게로 들어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A씨를 구석으로 불러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B씨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서 달아난 뒤 1시간 뒤 인근 아파트에서 전자발찌도 훼손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B씨 과거 강도범행을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가 B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제보로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서 탐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남성 훔친 금액이 겨우 20만 원이었습니다. 유족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좀 진정성 의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훔친 금액이 2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도주 이틀 만인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결국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11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금품을 빼앗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어간 건 맞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여러 강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2014년에는 인천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에 금품을 빼앗아 탈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바로 이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족들의 참담한 신경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편 경찰에게 검거된 50대 지명 수배자가 5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경에 울산 북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지금은 자전거를 운전할 때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적발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적발하면서 신원 조회를 해봤더니 이 뜻밖에도 A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A씨가 내가 약을 복용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약을 가져와야 한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경찰관 2명이 A씨를 따라서 거주지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분 뒤 A씨가 원룸 건물 5층에서 갑자기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지하는 상태인데 이 사건으로 A씨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 45억 원대 사기 피의자 박상원이 체포됐다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달아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공개 수배 하루 만에 다시 체포가 된 거죠. 이 박상원 씨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공범 6명과 함께 피해자 52명에게서 약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미 이 공범 6명을 구속한 경찰 지난해 11월 16일에 박 씨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체포 이후에는 일정 기간 유치장에 수감시키기 마련입니다. 박 씨가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동안 갈비뼈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갈비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게 된 것인데 병원 진료를 요구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당시에 경찰이 동행해서 병원 진료를 받게 되는데 MRI 검사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박 씨의 수갑을 잠시 풀어줬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박 씨가 수사관 2명의 추격을 따돌리고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박 씨를 공개 수배했고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전북 김제의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박 씨를 추격전 끝에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박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있었고 이들은 박 씨 후배로서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 경우에도 이제 공개 수배 후 하루 만에 체포가 된 건데요. 우리가 왜 언론에서 공개 수배되었다 이런 얘기는 좀 듣지만 뭐 지명 수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명 통보도 나오고 용어들이 좀 혼재돼서 쓰이고 있어요, 변호사님. 네네. 이 공개 수배 어떨 때 하는 건지 또 모든 범죄에 공개 수배 다 적용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공개 수배는 법률 용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공개 수배를 함으로써 인적 사항을 인지한 시민들로부터 체포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강력범죄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검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해서 곧바로 다시 검거해야 할 때 또는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 공개 수배를 통해서 검거에 큰 도움을 얻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개 수배를 할 수 있지는 않고 일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 수배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공개 수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 수배한다고 뭐 다 잡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다 공개 수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공개 수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검거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거가 쉽지 않고 이대로 내버려둘 경우에 또 다른 강력범죄 가능성이 우려되는 범죄에 한해서 공개 수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인적 사항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됨으로써 또 다른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또 저희가 뭐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이런 곳 가보면요. 게시판에 이렇게 벽보 같은 거 붙어 있는 네네. 거 한 번씩 다 네네. 보셨을 것 같아요. 중요 지명 피의자의 종합 공개 수배 이런 거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 제도는 강력 사범 중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공개수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명 정도를 선별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20명 정도의 인적사항, 즉 키, 출신 지역 특징 등을 나열해서 전단지를 붙여놓고 그것을 오가는 각종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체포에 도움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사건이 발생한 직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이와 같은 전단지를 통해서 오랜 기간 검거하지 못한 강력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변호사님께 수사 어떤 절차 전반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또 그쪽 분야의 업무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신 분이니까 이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지명 수배도 있고 뭐 지명 통보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구분하기가 저희 딱 말만 들어서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좀 절차 과정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명 통보와 지명 수배는 그러니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피의자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 전산망에 입력해두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 전산망에 입력해두면 당장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도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건 다른 사건이나 하다못해 음주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타 수사기관이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지한 수사기관이 원래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의 신병을 인계하는 절차가 지명 통보, 지명 수배 제도입니다. 통상 피의자로 입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요구해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예 소재가 탐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든가 집에 찾아가 봐도 사람이 없을 때는 지명 수배보다는 지명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명 통보를 하게 되면 여타 지역에서 이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의 수사기관이 원래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발견했다고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기관은 곧바로 체포를 할 수는 없고 소재가 파악된 이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때 이때 진행하는 절차가 지명수배입니다. 또는 강력범죄 사건으로서 곧바로 체포가 필요할 때 진행하는 절차도 지명수배인데 지명수배는 지명통보와 다르게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해 둡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두고 국가기관 전산망에 입력해 두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서 이 피의자 인적 사항이 현출될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기관이 아닌 여타 지역의 수사기관도 얼마든지 체포해서 곧바로 원래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왜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하면은 그냥 얼핏 듣기에는 체포영장 발부됐으면 뭐 거의 유죄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당장 뭐 유죄가 확정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 소명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반면에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입건되어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두세 차례 연락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할 경우에 발부받는 영장입니다. 범죄 혐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통상 곧바로 석방하지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범죄 혐의 소명은 곧바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변호사님, 자신이 죄가 없다고 확신하시는 경우, 죄가 없으신 경우에요. 이렇게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가 있을 때 무작정 불응하다가는 또 체포영장이 또 발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또는 오해에 기인해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증거나 정황 제시를 통해 입증해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데 굳이 왜 나를 부르는가 계속 피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되게 되고 체포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든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제대로 자신의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굳이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보다 자신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앞서 이제 공개 수배 얘기도 나눠봤고요. 이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사건도 다뤄보고 있는데, 뭐 공개 수배라던가 신상 공개 이런 제도를 놓고선 뭐 인권 침해 논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공개 수배와 신상 공개는 제도의 근본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공개 수배는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포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공개 수배는 필요에 따라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상당히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이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얘기됩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통상 경찰이 곧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검거가 여의치 않을 때, 주변 인물을 탐문해 보아도 쉽게 검거가 예상되지 않을 때는 그 범위를 넓혀서 조기에 공개 수배를 통해 체포를 단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신상공개 제도는 이미 검거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데 국민의 알 권리나 다른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신상공개 제도는 주변 인물, 특히 가족들에 대한 피해 야기나 이 피의자의 인권 침해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신상공개 자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상공개를 청구하였을 때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 즉 피의자에게도 충분한 항변 기회를 마련해주고 재판부가 이를 별도로 파악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인천에서 일어난 이 편의점 점주 살해 사건으로 좀 돌아와 봐서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가 훼손하고 도주까지 했습니다. 전자발찌 차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 얘기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네네. 돼요. 결국 실효성 논란, 전자발찌 관련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저질렀다 하면 언론에 크게 보도되니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고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관할 보호관찰소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관찰소가 즉각 인지할 수 있는데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가 이상 행동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달 인천에서도 대낮에 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자발찌 제도는 지난 2008년 9월에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재범 우려가 높은 성폭력 범죄자나 강력범죄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4시간 이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제도인데, 이 전자발찌가 도입되면서 사실 재범률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성범죄 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 사건의 재범이 14.1%에 이르렀지만 2020년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용론을 제기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분명히 효과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거나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이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고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의 재질을 강화하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현재도 상당히 그 전자발찌를 훼손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자발찌는 훼손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결국 문제는 관련 물적,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어야지 전자발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공개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전자발찌가 훼손되고 전자발찌를 훼손된 채로 뭐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이런 얘기를 좀 주목해서 언론을 그렇죠.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중에 있어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래도 실효성 논란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일단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사건이 또 있었어요. 전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잘라내고 여성을 납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워치 이거 전자발찌 잘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또 끊고 도주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상당히 놀라운 사건인데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경에 20대 남성 A씨가 친구 B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C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C씨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짐을 빼러 간다는 이유였는데 C씨가 물건을 건네주려고 잠시 현관문을 열어준 사이에 A씨와 B씨가 C씨를 강제로 끌어내서 차로 끌고 가두게 됩니다. 이들은 C씨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가위로 잘라서 인근에 버리기까지 하는데 이 스마트워치는 이틀 전에 C씨가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C씨를 태운 채 서울 관악구 방향으로 40분가량 차를 몰았고 A씨는 이 차 안에서 C씨에게 자신을 신고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납치 직후에 C씨로부터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아마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접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인근 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 40분경 관악구 봉천동에서 먼저 도로에서 B씨를 체포하고 이어서 A씨도 30분 뒤에 봉천동 주택가에서 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우리가 범죄 예방 목적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검거 목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신상공개 제도나 전자발찌 얘기 나눠봤는데요. 일단 전자발찌는 이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채우는 것이고 스마트워치는 이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건데 이 두 제도 모두 다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실효성 논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 어쨌든 대책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스마트워치 자체도 도입은 그 취지가 좋습니다. 실제로 기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 기제로서 작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미 범죄가 발생했거나 스토킹 범죄가 감행되었을 때에는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전 단계에서 차단을 막기 위한 조치도 반드시 도입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장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건부 석방제도, 즉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넘어서서 반복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석방제도, 즉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고 그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또 다른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 제도는 법원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 차원에서 논의가 상당 부분 발전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관리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도가 네.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인원이나 어떤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도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게 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신고하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출동해 보면 별다른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신고에도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관들도 또 다른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마땅히 경찰이 해야 할 일이므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굳이 불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경찰이 헛걸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 신고를 통해서 매번 출동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강력 범죄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들의 자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되어 있는 자원과
인적, 물적 자원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일을 하는 사람이나 피해자들도 안전한 상황에서 보다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이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 일단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